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 아침 88세의 나이로 선종했다고 교황청이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적대국 외국인법을 적용해 베네수엘라 갱단원들을 신속 추방하고 나섰다가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허용 후 일시 중지되는 엇갈린 명령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효율적인 추방 작전을 위해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과 같은 민간 추방 사업으로 일대 전환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25%의 자동차 관세가 실제로 적용되는 6월 초부터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대폭 오를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6.3 조기 대선에서 투표하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재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 신고 신청이 24일 마감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지도자이자 최초의 라틴 아메리카 출신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88세의 나이로 선종했습니다. 교황청은 21일 아침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케빈 페럴 바티칸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을 전하며 그가 카톨릭 교회에 남긴 영향을 되새겼습니다. 홍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88세의 나이로 선종했습니다. 바티칸은 21일 오전 7시 25분 프란치스코 교황이 로마에서 성부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케빈 페럴 바티칸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주교님께서 성부의 집으로 돌아가셨다며 그의 전생에는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 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바티칸에 위치한 카사 산타 마르타에서 맞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은퇴 이후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되었으며 교황직을 수행하면서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첫 번째 예수회 출신 교황이자 남반구 출신의 첫 번째 교황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2013년 교황직에 오르며 1300년 만에 유럽의 지역 출신의 교황으로 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탈리아에서 온 부모님의 자녀로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이민자로서의 어려움과 소외를 경험하면서 자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과 연민의 교황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실천하는 데 있어 더욱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지향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불거진 이민자 강제 소환, 난민 수용 거부 등의 문제와 맞물려 미국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고 이민자들이 인간다운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 가톨릭 교회와의 관계를 돈독해 왔습니다. 특히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을 방문하여 아시아의 평화와 화해를 주제로 한 미사를 집전하며 한국 사회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과의 대화를 촉진하려는 그의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한국교회와의 협력은 교황이 추구한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더욱 강하게 전달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후임자는 추기경단의 콘클라베에서 선출될 예정이며 그의 장례식은 로마의 성마리아 마조르 대성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5년 2월부터 건강이 악화되었으며 폐렴과 만성질환 등으로 투병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활동을 이어갔고 부활절 연설을 통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은 신앙의 교훈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그가 교황직을 통해 남긴 발자취와 교회에 끼친 영향은 계속해서 기억될 것입니다. WKTV 뉴스 송우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적대국 외국인법을 적용해 베네수엘라 갱단원들을 신속 추방하고 나섰다가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허용을 받은 후 일시 중지되는 엇갈린 명령을 받았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적대국 외국인법 적용을 허용했으나 사전 통지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번째 추방 시도를 일시 중지시키는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시대에만 3번 적용됐던 227년 된 적대국 외국인법까지 발동해 베네수엘라 갱단원들을 신속 추방하고 나섰던 트럼프 행정부가 최고법원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엇갈린 명령을 받아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적대국 외국인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허용했으나 이번에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번째 추방 시도를 일시 중지시켰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토요일 새벽 시간대에 7대2의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텍사스 북부에서 수감 중이던 베네수엘라 갱단한 수십 명, 수백 명을 적대국 외국인법을 적용해 신속 추방하려던 계획을 일시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ACLU 전미시민자유연맹이 추방 대상자들에게 추방 사실을 충분한 시간 전에 사전 통지하지 않았고 스페인어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영어로만 통보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개입해 일시 중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연방대법원은 특히 ACLU 소송 제기에 하급법원의 판결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개입해 토요일 새벽 시간에 전격 중지시키는 보기 드문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얼마나 미리 사전 통보해야 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으나 ACLU는 제소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30일 이전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대 백악관은 12시간이나 지나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민들보다 테러 분자 외국인들을 더 중시하고 있는 극단주의자들의 쓸모없는 소송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하고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도록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연방 대법원은 지난 8일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227년 전인 1798년에 적대국 외국인법을 적용해 갱단원들을 신속 추방할 수 있다고 허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전 통지와 같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적대국 외국인법 적용 신속 추방도 일시 중지시킬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 시대에만 단지 3번 발동했던 적대국 외국인법을 4번째로 발동해 지난 3월 중순 261명을 추방하며 그 가운데 베네수엘라 갱단은 137명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해 악명 높은 초대형 감옥인 엘살바도르의 세코트로 추방한 바 있습니다. 그중 메릴랜드에 사는 가르시아라는 한 가장이 불법 테러 신분이지만 범죄 기록이 없는데도 엘살바도르 출신 갱단인 MS-13으로 잘못 분류해 추방했다가 또 다른 거센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연방 대법원은 잘못 추방한 가르시아를 미국으로 다시 데려오도록 편의를 제공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엘살바도르 정부에게 권한이 넘어갔다고 미뤘고 백악관을 방문했던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자국민을 미국으로 다시 송환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물론 최고법원의 명령까지 거부하는 듯한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에 반감을 표시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석대로라면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에 대한 5월 15일 연방대법원 심리와 6월 말 판결에도 트럼프 행정부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효율적인 추방 작전을 위해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식의 민간 추방 사업으로 일대 전환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450억 달러를 투입해 이민 구치시설 수용 능력을 4만 1,000명에서 10만 명으로 배가시키고 민간 회사들에게 관리를 맡기고 있으며 보수 법원들이 있는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에 추방 대상자들을 대거 수용하고 있다가 신속 추방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범 첫해 100만 명을 추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작전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온라인 공룡업체 아마존식 민간 추방 사업으로 일대 전환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식 추방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첫째 450억 달러나 투입해 이민 구치 시설의 침상을 현재 4만 1,000개에서 10만 개로 2배 이상 급증시키는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450억 달러는 연방의회에서 첫 번째 예산조정법안에 포함된 1,750억 달러가 통과되어야 하므로 아직 확보된 것은 아니지만 아이스 연간 예산보다 22배나 급증하는 규모입니다. 둘째, 예산 확정 이전에 이민구치 시설의 수용 능력 배가를 추진하기 위한 듯 민간 회사들에게 계약을 맺고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주 디프로이드 리소스 회사에게 38억 5천만 달러를 지급키로 계약을 맺고 텍사스 포트 플리스에 수만 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이민 디텐션 텐트를 구축하고 관리하도록 맡겼습니다. 이 회사는 그동안 국경 지역에서 이민자들을 억류하는 텐트촌을 운영해왔는데
국경 체포자들이 급감하는 바람에 이전은 텍사스 군기지에 초대형 이민 디텐션 텐트를 구축 운영하게 됐습니다. 또한 지오그룹에게 15년간 10억 달러 지불 계약을 맺고 뉴욕에 1000명, 미시간에 1800명을 수용하는 이민 구치 시설을 운영토록 맡겼습니다. 코어 시빅사에게는 텍사스 딜리에 미성년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이민 디텐션 센터를 구축해 5년간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셋째, 추방 관련 소송에 걸려도 트럼프 행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남부 보수 지역들인 텍사스와 루지애나 지역에 이민 구치 시설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100여 곳의 이민 디텐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아이스는 이번 10만 명 수용을 추진하면서 텍사스 포트 블리스를 중심으로 수만 명을 한꺼번에 수용키로 했고, 두 번째로는 루지애나에 대거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추방 대상자들이 텍사스와 루지애나 이민 구치 시설에 들어갈 경우 주로 시골 교고지 지역들이어서 변호인들을 통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워져 자포자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AP통신은 해석했습니다. 더욱이 텍사스와 루지애나는 남부 보수 지역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소송을 당해도 우호적인 판결로 승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지역으로 집중시켜 신속 추방을 최대화하려는 시도로 A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25%의 자동차 관세가 실제로 적용되는 6월 초부터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대폭 오를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재고 물량이 소진된 후 6월 초부터 관세 부과가 적용되면 새 차 가격은 소형 중형차는 $2,500 내지 $4,500, 럭셔리 자동차는 $2만 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4월 3일부터 부과하고 있는 모든 수입 자동차들에 대한 관세 25%가 두 달 만에 6월 초부터 미국 내 판매 시장에서 새 차 가격 인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 전에 들어온 재고 물량이 다 소진된 후부터는 미국 내 자동차 시장에서는 본격 새 차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앤더슨 경제그룹은 자동차 관세 25%가 적용되면 미국 시장에서 소형 중형 자동차 가격은 $2,500 내지 $4,500, 럭셔리 자동차는 $2만 달러까지 오르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6월 2일부터 수입 자동차들에 대해선 자동차 관세 부과를 적용해 새 차 가격을 올리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미 전역의 딜러들에게 6월 2일부터 새 차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대신 6월 2일 이전에는 어떤 자동차 가격도 올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생산 물량이 많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6월 2일부터 가격 인상을 공표했기 때문에 현대, 기아, 혼다와 토요타 등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도 비슷한 시기에 새차 가격을 올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한 해 750만 대의 자동차를 수입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 기아차는 지난 한 해 미국 시장에서 170만 대를 판매했는데 그중 65%인 114만 대는 수입해온 것입니다. 한국에서 100만 대, 멕시코에서 14만 대를 생산해 미국에 가져와 판매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자동차 관세 25% 부과에 대응해 미국 내 엘라베마와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지난 한 해 미국 내 두 곳의 공장에서 56만 대를 생산했는데 120만 대로 2배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자동차들은 자동차 관세 25%를 무느니 미국 선적이나 하역을 중지하는 방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복스바겐에서 만드는 아우디 자동차는 미국 내 항구에 도착하고도 관세 협상 결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아예 하역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벤츠나 이태리의 마세라티 등 고급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 수출을 일시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6월 3일 실시되는 한국의 조기 대선에서 투표하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재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 신고 신청이 24일 마감됩니다. 영주권자를 포함하는 재외선거인과 미국에 나와 있으나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국외 부재자들은 24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나 이메일로 신고 또는 신청해야 합니다. 대통령 파면으로 21대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6.3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미국에 있는 한국 유권자들도 사전 신고나 신청을 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6.3 조기 대선에 투표하려면 영주권자 등 한국적이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선거인들은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학생들이나 취업자, 주재원 등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국외 부재자들은 신고해야 합니다. 재외 선거인들의 신청과 국외 부재자들의 신고는 24일 마감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합니다. 등록 신청을 하거나 신고해야 선거인 명부에 올라 지정된 투표율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재외 선거인들의 등록 신청이나 국외 부재자 신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ova.nec.go.kr에 접속하면 직접 신청 사이트로 연결되고 안내하는 절차를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하면 됩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월 21일 현재 전 세계에서 15만 9천 명이 신청 또는 신고를 마쳐 아직 저조한 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는 23만 1,000명이 신청 신고했기 때문에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최소 2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선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5,100명, 뉴욕 총영사관에서 4,300명 등록 신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고 워싱턴 총영사관 관할에서는 이곳들보다 더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재외국민 유권자연대는 21대 대통령을 뽑는 이번 선거는 조기 대선이어서 등록 기간이 비교적 짧은 데다가 마감이 임박했고 여전히 우편 투표나 이메일 투표는 도입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 신청, 신고가 낮은 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을 관할하는 주미 대사관에서는 하원우 선거관이 다시 부임해 선거 관리에 착수했습니다. 주 미국 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회의를 열어 중앙선관위가 지명한 박재한 위원장과 하원우 선관위 등 2명, 주미 대사관에서 추첨한 허정미 참사관 겸 영사, 그리고 양당 추천인들인 더불어민주당 이강석, 국민의힘 이기훈 씨 등 5명이 조기 대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두 번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 설치되는 투표 장소와 투표 기간을 확정하게 됩니다. 6.3 조기 대선을 위한 재외 선거인들과 국외 부재자들의 실제 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는데 20대 대선이나 21대 총선의 경우처럼 버지니아는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 투표소에서 6일간, 메릴랜드는 엘리코시티에서 3일간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